퇴직금 1억 5천만 원. 6개월 만에 1억이 증발했습니다. 2025년 3월 박성호 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3개월 그는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2024년 봄부터 2025년 여름까지 한 가장이 기록한 투자 실패, 멘탈 붕괴, 그리고 처절한 회복의 이야기. 문자 한 줄이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친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시작과 욕심. 2024년 봄 은퇴. 2024년 4월 은행에서 30년을 보낸 58배 박성호 씨가 조기 퇴직했습니다. 은퇴식에서 받은 꽃다발보다 통장에 찍힌 1억 5천만 원이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던 살. 고객의 통장을 관리하고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이자를 계산하던 손끝. 이제 그 손은 자신의 돈을 지켜야 했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걸 창구에서 매일 보아온 그는 계산을 했습니다. 연금 월 180만 원.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무릎 시술비, 아들의 결혼 준비금, 무언가를 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봄 증권사 앱 신규 가입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TV에 반복됐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들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벤치에 앉은 이웃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AI와 반도체라는 말,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들어간다는 말이 식당에서, 산책길에서, 동창 모임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만 몇천 벌었다는 사람, 올해는 더 갈 거라는 사람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아내는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최소 3천만 원은 따로 남겨두자고. 병원비도 있고 혹시 모를 일도 있으니까.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1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을 증권 계좌로 보냈습니다. 조금만 불리면 다시 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익의 달콤함. 시작은 대형주였습니다. 반도체, 통신, 자동차, 누구나 아는 안전한 이름들. 5월 계좌는 잔잔히 올라 있었습니다. 5%, 8%, 12%. 수익률이 두 자릿수에 닿는 날이면 그는 어깨가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행에서의 오랜 경력, 숫자를 다루던 손끝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번 달 수익이 8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럼 조금 빼두라고, 안전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빼지 않았습니다. 더 불리면 더 좋은 거니까. 여름 미국으로 확장되는 욕심. 그러나 수익은 사람을 욕심나게 합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그 욕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커졌습니다. 7월 주식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에는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는 제목이 넘쳐났습니다. 댓글에는 생활비 빼고 다 들어갔다는 문장들이 줄줄 달렸습니다. 박성호 씨의 스마트폰 화면 사용 시간은 하루 5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차트를 켰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잠들기 직전에도. 시계는 밤 11시를 지나 새벽을 가리켰고 그는 호가창을 바라보며 눈을 비볐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크니 분산 투자를 하고 현금 비중을 좀 남겨두라고. 박성호 씨는 짧게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8월, 국내 주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영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장이 진짜 장이라는 말, 환율까지 먹으면 2배 수익이라는 말. AI 혁명은 이제 시작이고 늦으면 기회가 없다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또다시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미국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애플과 엔비디아 몇 주씩, 환율 1330원.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 15%. 역시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TQQQ, SOXL 같은 레버리지 ETF를 알게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3배로 움직이는 상품, 반도체 지수의 3배로 움직이는 상품, 오를 때는 짜릿했습니다. 하루에 10% 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새벽 11시 30분, 미국 장이 열리면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물 지수를 보고 프리마켓을 체크하고 첫 1분봉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요즘 왜 그러냐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니라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노트에는 목표가와 손절가가 여전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파랗게 물들 때마다 그 글씨는 흐려졌습니다. 아내가 재차 물었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금 5천만 원 손대지 않기로 약속했냐고. 박성호 씨는 그건 따로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좌 안에서 모든 금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 6천, 미국 주식 5천, 레버리지 3천. 생활비와 결혼 자금의 경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매수 버튼을 누른 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의심이 스쳤지만 수익이 나면 그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떨림의 이유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는 더 자주 화면을 켰습니다. 2부 유혹과 하락, 가을 채팅방의 유혹. 9월 단체 채팅방 초대가 잦아졌습니다. 무료 실시간 종목 리딩방, 검증된 수익률 200% 달성, 이번 파동 마무리 전 마지막 기회. 그런 문장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박성호 씨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이런 거 다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일한 사람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료방에서 언급하던 종목이 실제로 급등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그때 들어갔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말은 쉬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담으면 된다고. 흔들려도 버티라고. 목표가까지 간다고. 믿음이 수익을 만든다고. 운영자는 친절했습니다. 회원들 수익 나게 하려고 밤새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같이 들어간다고, 같이 벌자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번 한 번만. 원칙은 지키되 기회를 잡는 거라고. 그날 밤 아내가 병원 예약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11월에 검사와 시술이 잡혀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파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건 꼭 필요하다고,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든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걱정 말라고 다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그는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비로 남겨둔 자금 중 200만 원을 채팅방에서 추천한 종목에 얹었습니다.
채팅방 상단에는 문구가 고정돼 있었습니다. 믿음이 수익을 만든다고. 믿음은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그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하락은 경고 없이 온다. 11월 마지막 주. 시장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금리 경로 불확실성,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빅테크 실적 전망 하향, 엔비디아가 하루에 7%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9% 급락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에 18% 증발했습니다. 3배로 움직이는 상품은 올라갈 때만 짜릿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미국 장 마감 시간. 손실 마이너스 12%. 내일 반등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환율까지 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수익은 더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손실은 마이너스 15%를 넘어섰습니다. 아침 9시 국내 장이 열렸습니다. 뉴스는 실적 시즌의 엇갈린 전망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종목이 아침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오후가 되자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박성호 씨는 처음엔 평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조정일 뿐이라고. 다들 이럴 때 흔들려서 손절하고 후회한다고.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채팅방에서 배운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락은 더 가팔랐습니다. 미국 장은 또 마이너스 3%,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9%, 국내 주식도 일제히 밀렸습니다. 손실률 마이너스 22%. 그는 손절가를 떠올렸습니다. 노트에 적어놓은 마이너스 10%.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손실이 확정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유해 신용잔고 변동. 추가 납입 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신용? 그는 신용 거래를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한 달 전 급등하는 종목을 담으려고 잔고가 부족해서 신용 버튼을 눌렀던 게 기억났습니다. 금방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마침내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체결창은 느렸고 가격은 계속 밀렸습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레버리지. 최종 손실 마이너스 63%, 1억 4천만 원이 5,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날 밤 채팅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이 폐쇄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있던 그 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산부 생활이 무너지다. 숨길 수 없는 진실. 저녁 식탁.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 38만 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맞냐고. 지난달에 300만 원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게 말이지 하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뭐 한 거냐고. 그제야 그는 말했습니다. 손실이 좀 났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좀이 얼마냐고. 숫자로 말하라고. 박성호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800이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8,800만 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게 얼마냐고. 5,200이라고 그가 답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결혼 자금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것도 같이 있었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시술비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박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냐고. 자기가 매일 계단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참고 또 참았다고. 11월 되면 시술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없다는 거냐고. 박성호 씨는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안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빚의 실체. 설을 앞둔 1월 휴대폰에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카드 대금 432만 원 연체료 부과 예정. KB카드 최종 독촉 법적 조치 진행. 신한은행 담보대출 이자 미납 연락 바람. 박성호 씨는 통장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권 계좌 5,200만 원, 생활비 통장 38만 원, 예비 통장 0원, 적금 해지 가능액 400만 원, 카드 빈 600만 원, 대출 이자 연체 200만 원. 계산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남은 돈은 4,8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 4,800만 원. 정확히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시술 일정은 코앞이었습니다. 병원비는 확보됐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좌와 예금 사이의 숫자는 이미 얽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식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약금을 유지하려면 잔금 일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정을 미루는 게 낫겠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성호 씨는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카드 고지서와 약 봉투가 함께 놓였습니다. 전날 밤의 속쓰림을 달래려고 먹은 약이었습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거 안다고. 그런데 우리 생활이 흔들리면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고. 박성호 씨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가 없는 눈처럼 그의 마음도 조용했지만 그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무력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2월 박성호 씨는 친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모임 문자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30년 성실히 일한 은행원이 맞나? 아내와 아들을 지키겠다던 가장이 맞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술을 찾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 혼자 마셨습니다. 잠깐의 온기가 지나가자 더 깊은 냉기가 남았습니다. 술이 깨고 나니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사부 응급실과 고백. 3월 마지막 도박. 3월 초 시장은 하루 오르고 이틀 내리는 식으로 흔들렸습니다. 계좌는 산처럼 솟았다 계곡처럼 꺼졌습니다. 박성호 씨는 더 이상 숫자를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앱은 삭제했지만 뉴스는 계속 봤습니다. 증권 방송도 틀어놨습니다.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새벽 그는 다시 앱을 설치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증권앱 로그인 화면.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저한테 맡기시는 게 어떻겠냐고. 박성호 씨는 아니라고, 그냥 확인만 하려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병이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말에 박성호 씨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병이 아니라고, 투자를 한 거라고, 조금만 더 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뭐냐고. 계획 없이 잃을 수 없는 돈을 거는 게 투자냐고. 그 말에 박성호 씨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3월 중순. 어느 새벽 4시. 박성호 씨는 갑자기 심장이 쪼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휴대폰을 들려다 손에 힘이 없어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에 아내가 깼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박성호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심장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고. 공황 발작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실 창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라고. 우리부터 챙기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박성호 씨는 갑자기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어느 겨울, 고객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말했던 자신의 모습. 생활비는 따로 두셔야 합니다. 절대 투자금과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는 원칙을 알고 있었고 남에게도 전했습니다. 지금 그는 그 원칙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기다리며 그는 천천히 메모를 썼습니다. 생활비 분리, 빚내지 않기, 가족과 상의. 아주 기본적인 세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줄이 가장 어려웠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오브 멘탈 붕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응급실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 박성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몰랐고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내가 밥을 가져와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된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차트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숫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꿈.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베란다의 순간. 4월 초 어느 새벽 4시 박성호 씨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5층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술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미뤘습니다. 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아내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베란다에 선 남편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박성호 씨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말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고. 천천히라도 같이 가자고.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센터, 4월 중순, 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준 곳이었습니다. 도박 중독 상담센터. 박성호 씨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도박꾼이 아니라고, 투자를 한 거라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도움이 필요한 건 맞지 않냐고. 박성호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센터는 조용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편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박성호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퇴직금을 날렸다고. 주식으로. 가족한테 거짓말했다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고. 박성호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든다고. 뉴스만 봐도 심장이 뛴다고. 만회하고 싶다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중독이 그런 거라고.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첫 집단 상담. 4월 말. 상담센터 회의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달랐지만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파트를 날렸다고. 코인으로. 가족은 아직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내 몰래 대출 8천만 원을 받았다고. 선물 옵션으로 다 날렸다고.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직장 공금을 잠깐만 빌렸을 생각이었다고. 불리면 바로 갚으려고 했다고. 근데 다 날렸다고. 박성호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는 퇴직금 1억 5천을 받았다고. 6개월 만에 9천만 원 이상 날렸다고. 주식과 레버리지로. 처음으로 입 밖으로 숫자를 또렷하게 말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도 은행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했다가 5년을 날렸다고.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3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이 모임에 온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의 악마. 5월.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상담센터를 다니고 산책을 나가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차트가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팔았으면, 그때 더 샀으면, 그냥 예금만 했으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가 깰까봐 소리를 죽여가며 어떤 날은 악몽을 꿨습니다. 계좌가 영원이 되는 꿈, 가족들이 떠나는 꿈, 혼자 남겨지는 꿈.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고, 꿈이라고. 하지만 현실도 악몽 같았습니다. 제발 유혹의 순간. 5월 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데 옆 손님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라니까. 오늘만 50% 올랐어. 나 2천 벌었다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앱만 깔면 돼. 조금만, 만회만 하면.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자기가 고기 산다고. 박성호 씨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아니야. 다시는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승리가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전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았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상담사의 말. 6월 초, 정기 상담 시간.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 왜 투자를 하셨냐고. 돈을 벌려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셨냐고. 가족을 위해서요. 그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을 잃을 뻔했다고.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수단과 목적을 바꿨다고. 돈은 수단이었는데 어느 순간 돈이 목적이 됐다고. 가족은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수단이 됐다고. 투자하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와 결혼 자금을 투자에 쏟아부었다고. 이제 다시 바꿔야 한다고. 가족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육부처절한 재기 첫 알바. 6월 중순, 박성호 씨는 택배 분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20대 알바생들 사이에서 그는 유난히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택배를 짚고 구역별로 분류하고 다시 옮겼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아팠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무릎이 쑤셨습니다. 30년 동안 책상에 앉아 일하던 몸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20대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처음이세요? 힘들죠? 박성호 씨는 괜찮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초라했습니다. 30년 은행 경력이 무슨 소용인가. 지금 나는 택배나 나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14만 원. 손에 쥔 돈이 너무 적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잃을 수 없는 돈을 걸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돈으로 아내에게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아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사오냐고. 돈 아껴야 하는데. 박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아내는 꽃을 받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의 상처. 6월 말, 아들의 결혼 일정이 연기된 후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밝게 웃으려 했지만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말을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대신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비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부모님한테 결혼 준비금 지원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미뤄졌으니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박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남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차가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시술도 못 받고 있다던데 형님이 좀 무리하신 거 아니냐고. 박성호 씨는 미안하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시선까지 모든 게 자기 탓이었습니다. 밤에 아내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우는 소리. 박성호 씨는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우는 아내를 위로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그 말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작은 빛. 7월 초 집단 상담 모임에서 박성호 씨는 자신의 한 주를 이야기했습니다. 택배 일을 하고 있다고. 힘들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재발 유혹이 있었지만 이겨냈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60대 은행원 선배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회복이라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은 오냐고. 박성호 씨는 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여전히 악몽을 꾸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하다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모임이 끝나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는데 아내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 온기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함께. 두 번째 일. 7월 중순. 박성호 씨는 주말에 주차 관리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차량을 안내하고 카트를 정리하고 주차 위반 차량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당 7만 원. 주말 양일이면 14만 원. 택배일과 합치면 한 달에 약 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주차장에서 예전 직장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호 씨, 여기서 뭐해요? 박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일하고 있다고. 요즘 이런 일 한다고. 동료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울 건 이 일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입금. 7월 말. 박성호 씨는 2달 동안 모은 돈을 정리했습니다. 택배일 56만 원, 주차 관리 56만 원, 합계 112만 원. 그 중에서 생활비 통장에 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디서 났냐고. 박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일에서 번 거라고, 앞으로 매달 넣을 거라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우리 함께 가자고.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때요? 괜찮다고. 일하니까 오히려 잠이 잘 온다고 박성호 씨가 답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은이랑 내년 봄쯤 결혼하기로 했다고. 작게 할 거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박성호 씨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다고. 그 말에 박성호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옆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작은 노트를 꺼내 그날의 지출을 적었습니다. 교통비 38,000원, 식비 12,000원,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흔들린다. 나는 흔들리지 말자. 8월이 되자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시술 예약도 9월 중순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적금과 2달간 모은 알바비로 시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7부 교훈과 새 출발. 8월 작은 강연. 8월 초 상담센터에서 박성호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한 작은 강연을 해보지 않겠냐고. 자기 경험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박성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고. 박성호 씨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강연 당일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잃은 금액도 달랐지만 모두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30년 은행원이었다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6개월 만에 1억 이상을 날렸다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섰었다고. 지금은 택배 분류와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다고. 쉽지 않지만 회복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3가지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생활비와 노후자금은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둘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셋째, 가족과 상의하지 않는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손을 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다들 아는 얘기 아니냐고. 박성호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고객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가족은 잃으면 끝입니다. 저는 그걸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몇 명이 다가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용기를 얻었다고. 박성호 씨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같이 가자고. 현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성호 씨는 휴대폰에서 증권 관련 알림을 전부 껐습니다. 유튜브 추천 영상도 차단했습니다. 대신 캘린더에 병원 재진 날짜와 각종 납부일을 넣었습니다. 아내 시술 예약도 다시 잡았습니다. 9월 중순 적금과 모아둔 돈으로 시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저녁 밥상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웃었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겼지만 흔적이 있다는 건 아물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과 가족은 잃으면 끝이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초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숫자 밖의 시간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 딱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생활비 6개월치가 투자금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둘째, 가족이 당신의 투자 규모를 알고 있습니까? 셋째, 지금 들고 있는 종목, 내일 반토막 나도 생활에 지장 없습니까?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이 영상을 멈추고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박성호 씨는 그러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섰습니다.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2024년 봄에 시작된 그의 투자는 2025년 여름에 이르러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회복. 그는 시장을 떠난 게 아닙니다. 다만 삶을 먼저 세웠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그는 더 이상 숫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듣는 누군가가 오늘 단 한 번의 클릭을 멈춘다면 그 멈춤이야말로 가장 큰 수익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